네,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수업을 대체하는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보강에서는 우리 분석화학 2의 마지막 단원인 아토믹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슬라이드 내용은 제가 아마도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토믹 스펙트로스코피 내용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원자분광학 처음 표지에는 이제 청동기 시대 미라로부터 원소 분석을 한 사례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의 이제 치아, 뼈,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사용했던 도끼를 원소 분석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TIS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애블레이션 ICP 매스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런 치아를 분석할 때 사용한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우시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치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쭉 치아가 생기고 물론 중간에 유치가 한번 빠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영구치가 계속 자라면서 이제 어린 시절 유년기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치아로부터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논문을 보게 되면 네이처라는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에 2013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치아의 단면을 잘라서 원소 분포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모유를 섭취한 이제 유아와 그 다음에 모유와 분유를 같이 섭취한 이제 유아의 치아의 단면에서 이렇게 바륨의 분포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논문이 2013년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치아는 대체로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바륨이나 스트론튬 같은 원소들이 어떠한 음식을 섭취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치아의 단면에 원소를 분석하면 알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뼈를 분석하면은 같은 레이저 애블레이션 ICP 매스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로 성장한 이후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로부터 이제 성장기에 어떤 환경 노출 인자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위는 ICP-MAS로 원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미이라가 마지막에 섭취했던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도끼에 구리 원소 분석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이 도끼를 만든 구리가 어디로부터 기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원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구리도 어떤 일정한 동위원소 분포를 갖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약간 미세하게 동위원소 분포가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를 알게 되면은 이게 어느 대륙에서 나온 구리인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나온 구리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이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 원소 분포 분석 또는 원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산지 또는 기원을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소 분석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소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 단원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분자 상태의 분석 물질을 원자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필요한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원자화 또는 영어로는 아토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토마이제이션은 샘플을 이제 기화시키고 분해시킴으로써 이제 기체 상태의 원자 또는 이온을 만드는 과정을 아토마이제이션 또는 원자화 과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자화 과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자들의 화학 결합을 다 끊어줘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게 고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에너지원 또는 아토마이제이션 소스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배우게 될 것이 바로 불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불꽃 이외에도 이제 전기열을 가해서 원자화를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플라즈마를 만들면서 원자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플레임에 시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화학 결합이 끊어지면서 기체 상태의 원자가 이제 생성되게 되는데요. 기체 상태 원자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는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가 여기 약자로 AES, AAS, AFS로 나타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글자는 둘 다 A와 S로 동일하죠. 첫 번째 글자 A는 아토믹의 약자이고 S는 스펙트로스코피의 약자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 글씨에 무엇을 측정하는지가 이제 구분지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은 이제 AES 같은 경우는 이 E는 바로 맨 아래쪽에 있는 에미션에 해당합니다. 즉, 이제 원자로부터 나오는 발광되는 빛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AES 테크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발광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의 원자를 대상으로 하나요? 바로 들뜬 상태의 원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원자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원자들이 들뜬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불꽃 안에는 들뜬 상태의 원자도 있고 바닥 상태의 원자도 있습니다. 그것의 비율은 온도에 의해서, 즉 불꽃의 온도나 뭐 다른 원자 소스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온도의 영향도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일단 원자화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들뜬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고 바닥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들뜬 상태에 있는 것도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AES 즉 아토믹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들뜬 상태 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에서 측정 대상은 바로 들뜬 상태에 있는 원자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이 나올 때 이 빛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AES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에 반해 AAS, 즉 중간 글자가 A인 경우는 이 A는 바로 업소션을 나타냅니다. 자, 이 업소션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분자분광학에서도 여러 번 봤을 것이에요. 즉, 바닥 상태에 있는 것이 빛을 흡수해서 들뜬 상태로 올라가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시료가 있을 때 빛을 쪼여주고 추가된 빛의 비율을 측정하게 되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는 빛을 쪼여주는 광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원자분광에서 사용하는 광원은 할로우 캐소드 램프입니다. 자, 이 할로우 캐소드 램프가 일반 분자분광학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른 것은 바로 라인 소스라는 측면이 다른 점입니다. 물론 분자분광학에서도 라인 소스를 쓰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 분자분광학을 할 때는 듀테륨 램프라든지 제논 또는 텅스텐 램프처럼 전파장에 굉장히 넓은 영역대의 파장에 빛이 나오는 컨티넘 소스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할로우 캐솔 램프 같은 경우는 특정 파장에서 아주 좁은 띠로만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자분광에서 이런 할로우 캐솔 램프 같은 라인 소스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도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일단 이런 라인 소스인 할로우 캐솔 램프를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여기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가 바로 이 빛을 흡수해서 들뜬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아래 다이어그램을 보면 여기 아토믹 업섭션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바로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들이 측정 대상이 되고 얘네들이 할로우 캐소드 램프로부터 쪼여준 빛을 흡수해서 올라가는 정도를 투과된 빛의 비율로 측정하는 것이 아토믹 업섭션 스펙트로스코피의 원리가 되겠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분자분광학과 거의 동일한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AFS 같은 경우에는 Atomic Fluorescence Spectroscopy예요. 자, 분자분광학에서도 형광을 측정할 때 일단 분자를 들뜬 상태로 올리는
들뜸 광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원자분광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바로 들뜸 광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저를 쪼여서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를 들뜨게 한 다음에 그 들뜬 원자들이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올 때 빛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래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을 보면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빛에 의해서 바닥 상태에 있는 것이 들뜬 상태로 가고 들뜬 상태에 있는 것들이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빛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AFS의 이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비슷한 듯 하지만 측정 대상도 다르고 측정하는 것도 다르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분광에서 또 하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이는 모노크로메터가 어디 뒤에 있나요? 불꽃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어떠한 광원을 쪼여줬을 때 광원으로부터 어떠한 특정 파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분자분광학에서는 광원 바로 다음에 모노크로메터를 설치했는데 이 경우에는 불꽃 뒤에 모노크로메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쪼여주는 할로우 캐슬 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파장으로 좁은 파장의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모노크로메터로 광원의 빛을 걸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꽃을 통과한 다음에 나오는 빛에서는 이제 광원으로부터 나온, 즉 할로우 캐슬 램프로부터 나온 빛을 걸러줄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여기 불꽃 자체에서도 여러 파장의 빛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꽃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파장의 빛을 걸러내고 할로우 캐슬 램프로부터 불꽃을 통과한 빛만 걸러내주기 위해서는 바로 모노크로메터가 불꽃 뒤에 설치되어야 된다는 점,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테크닉을 그냥 간단하게 먼저 한 슬라이드씩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토믹 어섭션 스펙트라에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할로우 캐솔 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시료는 바로 플레임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임 안에 통과한 할로우 캐솔 램프가 투과된 정도의 비율, P0와 P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흑광된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꽃 자체는 마치 분자분광학의 뭐와 같이 작동하는 것입니까? 바로 큐백과 같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불꽃이 얇고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꽃의 길이 자체가 분자분광학에서 얘기하는 경로 길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얇고 길게 플레임을 형성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시료는 액체 상태에서 불꽃 쪽으로 분무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aspirated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분무가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플레임은 2400에서 3400 켈빈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어서 이것이 시료가 도입이 되었을 때 시료의 화학 결합을 끊고 시료로부터 원자를 생성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불꽃을 통과한 할로우 캐슬 램프의 빛의 비율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흑광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소듐 베이퍼, 즉 Na 베이퍼의 이제 원자 흑광 스펙트럼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원자 흑광 스펙트럼의 모양이 분자 흑광 스펙트럼의 모양과 다르죠. 여러분들이 앞선 챕터에서 봤던 분자 흑광 스펙트럼은 보통 이렇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이제 띠가 굉장히 넓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흑광 스펙트럼은 굉장히 샤프한 픽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나타나는 픽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친숙한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해당 에너지의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원자에서는 어떤가요? 진동 에너지나 회전 에너지 준위가 없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화학 결합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흑광 스펙트럼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측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샤프한 픽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발광 스펙트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광 스펙트럼에서도 들뜬 상태의 원자가 이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은 굉장히 좁은 영역대의 파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몰리큘러 스펙트로스코피, 분자분광학에서는 발광띠가 10에서 100 나노미터의 띠 넓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원자분광학에서는 0.001 나노미터, 즉 10의 3승 나노미터 정도의 띠넓이, 굉장히 띠넓이가 좁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요? 각각 원소에서 나오는 파장이 다르면 그 파장별로 다 각각의 픽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발광 스펙트럼처럼 어떤가요? 뭐 철, 크롬, 그다음에 크롬 이온, 철 이렇게 각각 이제 원자에 따라서 나오는 픽이 다 구분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되어서 보인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래 나와 있듯이 굉장히 원소들 간의 겹침 현상이 없게 되고 겹침 현상이 없다는 것은 스펙트럼에서 겹침 현상이 없다는 것은 여러 원소를 동시에 측정해도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거의 70개의 원소를 동시에 측정해도 서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스펙트럼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한 가지 원소라고 해서 한 가지 띠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뜬 상태가 여러 원자 에너지 준위로 갔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철이라고 해도 이렇게 다른 여러 개의 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롬과 크롬 이온은 전혀 나오는 발광 스펙트럼의 파장이 다르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최외곽 전자가 하나 떨어진 것과 붙어 있는 것과는 에너지 준위를 채우고 있는 전자의 그 컨피규레이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원자와 이온 간에는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것,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토믹 플로레센스 스펙트라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카드뮴을 측정하는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 속에 있는 카드뮴을 측정하고 각각 이제 뭐 블랭크 시료로부터 각각 다른 카드뮴 농도의 이제 아토믹 플로레센스 스펙트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일단 카드뮴을 들뜸 광원에 의해서 들뜨게 한 다음에 카드뮴이 들뜬 상태에서 떨어지는 빛의 세기를 측정해서 이렇게 픽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플로레센스 인텐시티를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인텐시티, 플로레센스 인텐시티 또는 에미션 인텐시티는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농도에 따라서 크기가 점점 농도가 진해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것도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AAS, AES, AFS의 간단한 예를 보았고요. 자, 이런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토마이제이션 단계이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아토마이제이션 스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배우고 아마 마치게 되고,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토마이제이션 소스는 방금 전에 보셨던 불꽃이 있고, 그 다음에 퍼니스, 그 다음에 플라즈마가 아토마이제이션, 즉 화학 결합을 다 끊어서 원자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소스로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플레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연료를 태워서 불꽃을 만드는 것이고, 퍼니스는 그냥 전기 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전기 골로 또는 전기 노라고도 한국말로는 얘기하는데 전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가하는 것이 될 테고, 플라즈마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고온의 높은 온도의 이제 이온과 기체의 믹스처를 형성함으로써 그 안에서 이제 시료들을 다 원자화시키는 테크닉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테크닉이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테고, 이런 세 가지 소스를 이용해서 시료를 원자 상태로 만드는 것을 다 아토마이저, 원자화 장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읽어보면 The precision and accuracy of atomization sources are critically dependent upon atomization step and sample introduction method.
우리가 원자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나 정밀성은 원자화를 시키는 단계와 그다음에 시료를 어떻게 주입하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플레임부터 보도록 하죠. 불꽃으로부터 보게 되면은 불꽃은 이제 불꽃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연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와 산화제, 산소가 필요하죠. 산화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료, 산화제, 연료를 섞어서 이제 뿌려주게 됩니다. 뿌려줘서 이제 불꽃 속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요. 산화제와 연료는 당연히 불꽃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시료는 원자화시킬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쭉 분무기로 뿌려주게 되면은 바로 에어로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로졸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네뷸라이제이션 또는 뭐 분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어로졸이란 것은 별 것이 아니고 그냥 기체 상태에 액체 상태의 방울이 섞여 있는 그런 서스펜전 상태를 에어로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샘플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산화제와 이제 연료를 같이 주입을 해서 쭉 뿌려주게 됩니다. 자, 쭉 뿌려주게 되면 일단 굉장히 미세한 물방울로 뿌려지게 되는데요. 그 미세한 물방울이 뭘 지나가게 되냐면 바로 유리구슬을 지나가게 돼요. 유리구슬에 그 미세한 물방울이 부딪히면서 더 미세한 물방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네모에 나와 있듯이 한번 읽어보면 Glass beads for forming finer droplets and baffles for filtering large drople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유리구슬을 지나가면서 이제 방울들이 좀 깨지면서 더 미세해지고 그 다음에 baffle은 이제 조그만 굉장히 작은 오프닝이 있는 이 회전판이 돌아가면서 이제 큰 물방울들이 다 회전판에 부딪히고 미세한 물방울들만 이 배플을 통과하게 됩니다. 즉, 요 뒷부분, 배플 뒤에 도달하는, 불꽃 전에 도달하는 방울들은 또는 에어로졸들은 굉장히 미세한 에어로졸만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달하는 정도는 사실 실제로 분무된 양의 약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세한 에어로졸이 생성된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불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불꽃은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안정하고 굉장히 긴 패스를 갖고 있는, 즉 얇고 길게 플레임을 형성시켜 가지고 우리가 아토믹 업석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찍을 때 긴 옵티컬 패스 랭스를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얇고 길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림 B번에 보면은 불꽃의 구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불꽃은 사실 여러분들 뭐 실제로 불꽃 봐서 알겠지만 인처코널 레이어라고 해서 안에 이제 조금 뜨거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갈수록 덜 뜨거운데 이 부분을 아우터 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C번 그림에서 보면은 분무된 것의 방울 크기와 그 다음에 스프레이 챔버를 지나서 불꽃을 들어갔을 때 방울 크기의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훨씬 방울 크기가 줄어든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료와 이제 산화제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용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연료나 산화제를 생각하면 쉬울 텐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 주로 연료는 아세틸렌, 하이드로젠, 시아노젠 같은 것들이 사용되고 억시던트는 에어, 나이트로 억사이드 또는 억시전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각각 어떤 연료와 산화제의 조합이냐에 따라서 생성될 수 있는 불꽃의 온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기를 산화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 이제 플레임이 형성이 되게 되고 또는 억시전이나 나이트러스 어사이드처럼 산소의 비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뜨거운 플레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 1700에서 2400도씨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측정하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이제 기화 및 뭐 또는 원자가 쉬운
알칼리 메탈이라든지 알칼리 어스 메탈 같은 것들을 측정할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발광을 측정할 때, 에미션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조금 높은 온도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refractory element라고 하는데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엘리먼트를 측정할 때 높은 온도의 플레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와 산화제 비율에 따라서 리치 플레임과 린 플레임이라고 나눠서도 이제 구분짓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리치는 말 그대로 풍성하다는 거고 린은 보통 말랐다, 적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많고 적은 것이 무엇이 많고 적은 것이냐면 바로 연료의 비율이 높고 낮은 것을 리치 플레임, 린 플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료가 많은 리치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료가 많으니까 당연히 탄소의 함량이 높겠죠. 탄소의 함량이 높게 되면은 이제 금속 산화물이나 수산화물 같은 것들이 생기는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수산화물, 산화물이 생기는 정도가 적게 되고 그냥 원자 상태의 금속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도가 높아지는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고 린 플레임은 상대적으로 연료는 적지만 산화제가 많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불꽃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fractory element, 즉 끓는 점이 높은 엘리먼트를 측정할 때는 린 플레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료와 산화제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또한 연료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뭐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이 생기는 정도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그림은 이제 바로 플레임에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원자가 되는지를 좀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일단 샘플 솔루션이 있고 그것을 분무하게 되면은 에어로졸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에어로졸이 뭐 글래스 비드나 베프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불꽃에 들어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용매가 많이 날아간 건조된 에어로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조된 에어로졸로 들어가면 여전히 아직 분자 상태죠. 뭐 가스 상태긴 하지만 기체 상태긴 하지만 분자 상태이고 이것이 이제 불꽃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원자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화된 상태이면서 이 원자화된 상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닥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들뜬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꽃의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이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온 자체가 바닥 상태일 수도 있고 들뜬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단계가 원소별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읽어보면 refractory compounds do not decompose and remain in their molecular form. 즉, 끓는 점이 높은 경우에는 그냥 분해되지 않고 분자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부분 그리고 공기와 접촉이 많은 불꽃의 바깥쪽 부분인 아우터 콘에서는 뭐가 많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까?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이 많이 생성될 수 있다. 즉,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이 불꽃 바깥쪽에서 생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some metals are ionized in the flame. 즉, 이온화 에너지가 낮은 알칼리 메탈 같은 경우는 불꽃에서 이온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molecules and ions do not have the same spectra as neutral atoms.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분자 상태로 존재하거나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그냥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과 달리 발광하는 스펙트럼도 다르고 흡수하는 스펙트럼, 빛을 흡수하는 스펙트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 분석을 할 때 원자만의 시그널을 잘 얻으려면 원자화되는 비율 그리고 또는 하이드록사이드나 옥사이드가 잘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플레임에 대한 내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은 바로 furnace, 전기의 에너지를 줘가지고 원자화 시키는 장치입니다.
자, 전기를 이용해서 원자시키는 장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기 굽는 판과 원리는 비슷해요. 단 고기 굽는 판 대신에 이렇게 원통 형태 안에다가 시료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통형을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 위에 있는 그림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동그랗게 까만 점이 있죠. 이 까만 부분은 구멍이 뚫린 부분인데 이곳으로 이제 액체 시료나 고체 시료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제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전기가 연결돼서 이 원통 자체를 데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통을 이렇게 가열하는 것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세 단계 가열 단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어요. 그래서 이 세 단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료를 넣은 다음에는 한 125도씨 정도로 그냥 간단한 수분이나 용매를 날릴 수 있는 건조 단계, 드라잉 단계가 먼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1단계는 드라잉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태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단계는 사실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charring, ashing, pyrolysis. 자, 파이롤리시스는 열분해라는 뜻이고 애쉬는 뭔가요? 애쉬가 재라는 뜻이죠. 재를 만든다는 뜻이고 charrin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로서 더 높은 온도로 올려서 아토마이제이션을 일으키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퍼니스에서는 가열하는 것이 3단계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시료에 따라서 온도나 시간이 약간씩 바뀌게 되는데 대략적인 온도와 시간이 이 화살표 다이어그램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토마이제이션을 하고 다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원통을 깨끗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올려서 깨끗하게 클리닝, 완전히 다 증기로 날라버리게 하는 클리닝 스텝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클리닝 스텝을 빼고 여기 위에 화살표로 있는 세 가지 단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원통은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furnace라고 부르지 않고 흑연으로 이루어진 furnace다 해서 graphite furnace 또는 간단하게 GF라고도 보통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그래파이트 퍼니스, 즉 그래파이트 원통에서 전기에 의해서 가열함으로써 원자화를 시키는 그래파이트 퍼니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앞서 봤던 불꽃에 비해서 더 센시티브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 두 가지 이유 잘 보시면은 첫 번째, 불꽃의 시료가 머무르는 시간에 비해서 이 원통, 그래파이트 퍼니스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길게 됩니다. 즉, 보통 불꽃에서는 뭐 1초 미만, 1초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 동안만 불꽃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래파이트 퍼니스 안의 원통에서는 아주 수초 동안, 이제 1초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감도가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불꽃에서는 최소한 시료가 1, 2mm, 밀리리터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래파이트 퍼니스에서는 적은 시료만 주입해도 우리가 원활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시료량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감도가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그래파이트 퍼니스 안에 머무르는 시간, 즉 레지던스 타임이 더 길다. 레지던스 타임이 더 길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시료를 가하는 양이 적다라는 것이 이제 그래파이트 퍼니스가 플레임에 비해서 더 센시티브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그래파이트 퍼니스는 플레임에 비해서 더 이제 분석자가 조절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컨테미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분석해야 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2번 슬라이드는 좀 부수적인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액체 시료를 떨어뜨릴 때 이렇게
바닥 벽면에 방울을 대고 천천히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방울을 떨어뜨리면 원통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서 다 퍼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액체가 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시료 방울을 바닥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 위에다가 놓고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사실 1, 2, 3, 4번 길게 써놨는데 여기 보면은 크게 두 가지 longitudinal heating과 transverse heating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longitudinal heating을 보면은 자, 여기 원통이 있는데 양쪽 끝에다가 전극을 연결해서 히팅하는 것을 longitudinal heating이라고 하고 옆면에 이렇게 전극을 연결해서 히팅하는 것을 트랜스버스 히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그래파이트 퍼니스 원통 안의 온도를 보게 되면은 롱지튜드나 히팅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온도가 낮고 중간 부분이 온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에 반해 트랜스버스 히팅은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당연히 트랜스버스 히팅이 더 재현성이 높은 이제 가열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재현성이 높은 가열 효과를 낼 수 없는 롱지튜디나 히팅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기 중간에서 기화된 물질이 끝으로 가면서 중간에서 기화된 물질이 끝으로 이동해서 다시 응축되고 원통 안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원통 안에 남아 있다 보면은 그 다음 시료를 가했을 때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시료가 오염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전 분석에서 있던 시료가 남아 있어서 그 결과가 그 다음 분석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메모리 이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롱지튜디널 힐링은 메모리 이펙에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 뭐 여기 4번에 파일럴리틱 카본을 카본 코팅을 하면은 뭐 더 좋다 하는데 요 4번 부분은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냥 이 슬라이드에서는 transverse heating, 즉, 이제 원통 옆에서 전기를 가해서 히팅을 하는 것이 더 옳은 온도 분포를 낼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통 그 그래파이트 퍼니스 자체 시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살짝 띄어진 반원 형태 플랫폼에 시료를 가하게 되면은 사실은 시료가 이 원통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에 의해서 히팅이 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통 자체가 어느 정도 뜨거워지지 않으면은 이 플랫폼 안에 있는 시료들은 가열되지 않아요. 자, 이런 원통 안에 있는 반원 형태의 플랫폼을 르보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르보프 플랫폼은 여기 나와 있듯이 두 번째 동그라미 읽어보면 Analyte does not vaporize and atomize until the wall reaches constant temperature. 즉, 벽면이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제 분석 물질이 휘발되지 않는다. vaporize 되지 않고 한꺼번에 동시에 vaporize가 되게 됩니다. 언제? 일정 정도로 이 원통 자체가 뜨거워진 다음에 한꺼번에 휘발이 되게 돼서 보다 더 재현성 높은 신호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르보프 플랫폼까지 사용한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와 이전 슬라이드는 뭐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기로 태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 전기로 태우다 보면은 거기에서 연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연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연기란 것이 뭔가요? 미세한 고체 입자가 떠다니는 것이 바로 연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투과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요? 산란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료가 분석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 물질 이외에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시료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석 물질만 딱 측정을 하고 싶은데
분석 물질 이외에 다른 물질, 섞여 있는 다른 물질들이 방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방해를 하는 그런 분석 물질 이외에 다른 물질들을 바로 여기 쓰여 있듯이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매트릭스란 것은 무엇이다? Everything in a sample other than analyte.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 물질 이외의 다른 물질들을 다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런 매트릭스들이 이제 분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변형하는 변형제를 넣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예제를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두 가지를 보기 전에 매트릭스 변형제를 넣는 이유가 두 번째 동그라미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트릭스 모디파이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substance added to the sample to reduce the loss of an analyte during charring by making the matrix more volatile or the analyte less volatile.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 모디파이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매트릭스와 분석 물질을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매트릭스는 차링 단계에서 다 날려 보내지만 어넬라이트는 그대로 남아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매트릭스 이제 어넬라이트가 날아가는 온도를 높여가지고 매트릭스가 날아가는 동안 어넬라이트가 그대로 있게 한다거나 그렇게 바꾸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매트릭스 모디파이어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해수에서 망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 망간을 분석하고 싶지만 사실 바닷물은 뭐로 주로 이루어져 있나요? 당연히, 염화 소듐, 소듐 클로라이드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소듐 클로라이드는 히팅을 하게 되면은 연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연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랬을 때 연기가 발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매트릭스 모디파이어를 집어넣어 주는데 바로 그것이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NH4NO3를 집어넣게 되면 소듐 클로라이드가 암모늄 클로라이드와 이제 소듐 나이트레이트로 바뀌게 되는데 이 암모늄 클로라이드나 소듐 나이트레이트는 온도가 올라가서 베이퍼라이즈 할 때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소듐 클로라이드만 있을 땐 이렇게 시그널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 시그널이 아니라 실제 흑광 시그널이 아니라 연기가 발생함에 의해서 이제 흑광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시그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렇게 연기에 의한 시그널이 훨씬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의 역할은 매트릭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역할, 즉 매트릭스 모디파이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예를 보게 되면 알루미늄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여기 보듯이 마그네슘 나이트레이트를 집어넣어 주게 돼요. 자, 이 마그네슘 나이트레이트를 집어넣어 주는 이유는 알루미늄이 다른 매트릭스와 함께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알루미늄의 이제 아토마이제이션 템퍼러처를 높여주기 위해서 마그네슘 나이트레이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일단 높은 온도에서 마그네슘 나이트레이트이 마그네슘 옥사이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알루미늄과 반응을 하게 되면 산화 알루미늄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산화 알루미늄이 되게 되면 알루미늄이 베이퍼라이즈 또는 아토마이제이션 되지 않고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알루미늄이 안정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다 날려버리고 알루미늄은 산화물로서 안정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옥사이드까지 다 이베퍼레이션 되면은 이 산화 알루미늄이 다시 알루미늄과 산소로 분해가 되게 되고 비로소 알루미늄이 원자가 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마그네슘 나이트레이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알루미늄을 알루미늄 산화물 형태로 바꿔서 알루미늄이 빨리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또는 지연시켜주는 이제 매트릭스 모디파이어로서 작용한다는 점 여러분들 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이제 그래파이트 퍼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플라즈마 중에서도 플라즈마도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유도 결합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는 이제 약어로 ICP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ICP의 약자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CP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의 약자이다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작용기장은 생각보다 복잡한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첫 번째 네모에 읽어보듯이 a conducting gaseous mixture containing a significant concentration of cations and electron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많은 양이온과 전자를 포함한 기체 혼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의 특징이 두 번째 네모에 먼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불꽃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뜨겁습니다. 두 배 이상 온도가 높고 플레임에 비해서 훨씬 적은 방해를 받으며 그 다음에 여기 보듯이 Simultaneous Multi-Element Analysis에 사용된다.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원소들을 한꺼번에 원자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4번에 쓰여 있듯이 뭐 일반적인 불꽃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 맨 왼쪽 아래에 보면 베머 파셀이라는 분의 이제 얼굴과 이제 ICP를 개발한 공로에 대한 현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벨머 파셀이라는 분이 이제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데 교수셨는데 이 ICP를 이용한 분광학을 처음 이제 개발하신 분이 됩니다. 그래서 ICP 불꽃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얀색의 불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무 원소도 없을 때는. 그리고 아래쪽은 굉장히 뿌옇게 하얀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약간 반투명한 불꽃이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의 사진은 이제 이트륨 옥사이드 에미션, 즉 이트륨의 산화물에 의해서 빨간 불꽃이 보이는 것과 이트륨 이온에 의한 불꽃, 그 다음에 이트륨 원자에 의한 불꽃이 이렇게 동시에 보이게 되는 것을 ICP 불꽃 하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ICP 불꽃은 여기 나타내어 있듯이 바깥쪽 부분도 6000 켈빈으로 굉장히 높은 온도이고 여기 ICP가 생성되는 굉장히 뿌옇고 이제 아르곤의 뒤에 나오겠지만 아르곤의 농도가 진한 부분은 거의 10,000 켈빈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000 켈빈 정도의 온도가 되게 되면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 톨치라고 불리는 이 불꽃이 나오는 부분이 다 녹지 않느냐? 다 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그 온도가 직접 컨택되어 있으면 녹겠지만 이 주변으로 이제 아르곤 기체가 냉각 기체로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 톨치, 즉 불꽃을 내는 토치 자체는 녹지 않고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뒤에 구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ICP 불꽃을 내는 토치가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세 개의 관이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중간관에서 가는 이제 샘플이 분무되는 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요 관은 바로 플라즈마를 만드는 기체가 들어가는 관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원통은 냉각 기체가 주입되는 관입니다. 다행히도 냉각 기체나 ICP 불꽃을 만드는 기체는 둘 다 아르곤으로 똑같습니다. 둘 다 아르곤 기체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랬을 때 불꽃이 요 끝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불꽃 주변에는 두 개의 유도 코일이 감싸져 있습니다. 이 유도 코일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27 또는 41MHz의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 전류에 의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이온들이나 전자들이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만 잘 기억하고 한번 순서를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쿨런트나 플라즈마 연료나 다 아르곤을 넣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Ionization of argon by a Tesla coil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킬 때 따다닥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 스파크를 줘서 아르곤을 이온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르곤 이온과 이제 전자들이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르곤 이온, 양이온이나 전자나 둘 다 전하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두 개의 유도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 이온들, 아르곤 양이온이나 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 부분에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하게 되냐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원운동을 하게 되고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여기 보듯이 여기 보면은 도넛 자른 단면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번 읽어보면 argon ions and electrons are accelerated by the oscillating magnetic field generated by sending a high frequency alternating current through the load coil.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인데요.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법 배워서 알겠지만 여기 두 개의 유도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가 되게 되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이온들이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3번 Ions and electrons flow in the closed annular passes. 이것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이제 4번에 보면 electrons collide with argon atoms and transfer their energy to the entire gas, maintaining a temperature of 6,000 to 10,000 켈빈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이제 전자들이 뺑뺑 돌면서 계속 공급되는 아르곤 원자와 충돌이 되게 됩니다. 아르곤 원자와 충돌이 되면서 에너지를 계속 전달해주면서 전체 기체의 온도를 굉장히 올려주게 돼요. 그래서 6천에서 10,000켈빈 정도 되는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석영으로 만든 이 토치가 녹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맨 끝에 바깥쪽 관에 흐르는 아르곤 냉각 기체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이제 녹지 않고 토치의 형태가 유지되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때도 역시나 샘플을 인트로덕션하는 메소드가 이제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토마이제이션, 시료를 아토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용매를 날린 다음에 화학 결합을 끊고 원자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용매가 많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미세한 물방울로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뉴메릭 네뷸라이저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분무기.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무기와 원리는 똑같습니다. 베르누이 효과에 의해서 이제 높은 유속으로 기체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제 압력이 낮아져서 물방울이 형성되게 되는 원리로 분무하는 것이 바로 뉴메릭 네뷸라이저입니다. 그래서 the liquid 읽어보면 the liquid sample is drawn through a capillary tube by the 베르누이 effec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베르누이 효과에 의해서 이제 에스피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제 굉장히 높은 압력의 알곤 가스가 리퀴드를 굉장히 파인한 드로플렛으로 나누게 되고 이렇게 파인한 드로플렛이 여기 사이클론 챔버를 돌면서 무거운 것은 떨어지고 가벼운 것은 올라가서 ICP 불꽃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매를 많이 포함하지 않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ICP에 도달하게 되어서 ICP의 에너지를 오로지 이제 원자화하는 데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을 더 뛰어넘어 가지고 최대한 용매는 다 날려버리고 ICP 불꽃을 보내는 방법이 바로 울트라소닉 네뷸라이저입니다. 여러분들 뭐 초음파 세척기 아시죠? 초음파 세척기와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끝에 피에조 일렉트릭 크리스탈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 피에조 일렉트릭 크리스탈은 전압을 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크리스탈 자체가 디포메이션, 말 그대로 떨리는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액체를 뿌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초음파 하는 데서 이렇게 물방울 튀는 것과 같이 굉장히 미세한 물방울이 여기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마치 안개처럼 굉장히 미세한 에어로졸이 생기게 되죠. 이런 미세한 에어로졸이 계속 가열관과 그 다음에 두 개의 응축관 및 건조관을 통과하게 되면은 모든 용매들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플라즈마로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드라이한 상태, 즉 용매가 거의 다 날아간 상태로 이제 ICP 불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있는 화살표 뒤에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죠. Plasma energy is not needed to evaporate solvent, so more energy is available for atomization. 용매를 날리는데 에너지를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아토마이제이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더 ICP 불꽃을 원자화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뉴메릭 네뷸라이저 왼쪽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울트라소닉 네뷸라이저를 사용하면은 농도를 10배 이상 낮게 해도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두 번째 화살표 뒤에 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을 인트로덕션 하는데 굉장히 미세한 방울, 즉 용매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시료를 유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료 도입 방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액체 상태의 시료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고체 상태의 시료를 어떻게 도입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레이저 애블레이션 ICP 매스를 잠깐 치아 분석할 때 한다고 제목만 읽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방법이 레이저 애블레이션 방법이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보통 굉장히 고에너지의 파장을 가진 또는 짧은 파장을 가진 UV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그것이 이제 샘플 고체로 조사가 되게끔 합니다. 그러면 샘플에 레이저를 때리게 되면 위에 사진처럼 이렇게 에뷸레이션이 일어나요. 에뷸레이션이 별것이 아니고 레이저를 쏴서 팍 터트리는 것이 에뷸레이션입니다. 그렇게 에뷸레이션에서 팍 터트려진 미세한 고차의 입자들이 아르곤을 타고 어떻게 갑니까? ICP 불꽃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레이저 에블레이션 ICP 매스의 원리가 되게 됩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A pulsed laser beam is focused onto a microscopic spot on a solid sample. 즉, solid sample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펄스 레이저를 조사하게 된다. 그 다음에 depth profiling can be done by successive pulses probing deeper and deeper.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레이저를 쏘는데 또 쏘면은 그 아래층에 있는 것들이 벗겨져서 에블레이트 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레이저를 쏘는 횟수에 따라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서 분석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게 되니까 깊이별로 원소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Analyzes the ovulation product in a plasma by observing atomic emi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립스라고 하는 테크닉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레이저 에뷸레이션이 될 때 레이저를 맞았을 때 얘네들이 터져 나간과 동시에 들뜬 상태로 되면서 거기에서 방출하는 빛을 측정하면은 어떤 원소가 빛을 방출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립스 테크닉이다 정도로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립스는 뭐 지금 상태에서 이번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약자나 이런 거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법의 단 하나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정량적이지 않습니다. Not very quantitative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이 어떤 물체 레이저를 쏘냐에 따라서 터져 나오는 물질의 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끝에 세 개의 세모 내용은 그냥 한번 요번 수업 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레이저 에블레이션 테크닉이 ICP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
고체 시료를 ISP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수업이 12월 12일 수업을 대체하는 보강이었고, 그 다음 동영상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짧게 수업한 적이 있죠. 그때 보충 시간을, 보충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두 번째 동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